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권력은 국민이 아니라 극소수의 위정자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자꾸 강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사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자신들이 공약하고 자신들이 그걸 파기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공약이란 것도 그때 대중에 영합하기 바쁜 것들이니 파기한들 뭐 그리 아쉬울 것도 없는 것들입니다. 요즘 기초선거 공천 폐기를 둘러싼 여야 정쟁을 지켜본 소회입니다. 어쨌든 여당은 공천 유지를 내세웠고 야당은 공천 폐지를 아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말은 아주 뻔해 보이지만 말입니다. 2월 2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두고 국민이 깊어가는 민주당 속 사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주 대변인을 연결합니다. 가계빚이 천조를 넘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입니다. 문제는 그 증가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것인데요. 정말 아무 일 없는 걸까요? 정부가 오늘 그 대책을 내놓습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 중앙대 박창균 교수를 연결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소치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빅 이벤트 월드컵이 이제 107일 남았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월드컵 응원을 준비하는 붉은 악마를 만납니다.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이슈 포커스를 준비합니다. 전원책의 출발사쯤 출발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대통령 지시도 뭉개는 규제대국 이런 주제도 있고요. 한 달치 월세 납부할 세금서 빼준다. 의료 민영화 뒤 공공의료 낳고 기다리다 죽는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한국에 금지한 핵 재처리 미국 베트남엔 묵인했다. 이런 헤드라인도 있습니다. 또 의사협회를 비롯한 1,700만 명 개인정보 또 털렸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이 한 달치 월세를 세금에서 빼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월세를 내오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세금을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개인정보가 또 유출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서 국내 인터넷 사이트 220여 개 해킹을 해서 1,700만 건의 개인정보 이걸 취득해서 판매한 혐의로 김모 씨, 최모 씨 두 사람을 구속을 했습니다. 이 주범 김모 씨는 이 검정고시로 중고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도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독학으로 해킹을 배웠다 그러네요. 이 개인정보를 이제 특정 사이트 해킹해서 획득을 해서 넘기는 대가로 사이트당 50만 원, 200만 원 정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번에 털린 개인정보 중에는 의사 면허 번호까지 포함이 돼 있다 그러네요. 예. 여기에서 이제 2차적 범죄가 일어날 것인데 네. 아마 이 사람들이 그 2차적 범죄까지도 예상은 하지 못했을 텐데 이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는지 저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군요. 어쨌든 이들이 해킹한 사이트들이 대부분 해킹에 취약했다고 하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20여 곳 정도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피해를 당했는데 이 대부분 회원 개인정보를 암호화를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대로 노출이 됐다 그러는데
주로 뭐 협회나 중소업체, 그래서 보안에 대한 그 개념에 좀 취약한 그런 곳이죠. 보안 관련한 투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주 기초적인 해킹 툴에 그냥 뚫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법에 따르면 이 의사협회 같은 곳, 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정보보호 강화를 해야 하는 이런 그 상황인데도 이걸 제대로 좀 이행을 안 한 거죠. 뭐 그 이외에도 동창회 사이트라든가 뭐 기타 임의단체 비영리기관 이런 것은 정보보호가 좀 취약해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의사협회는 지금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데 네. 그 사이트에서도 이 해킹 시도 흔적이 드러났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네. 이 지난 24일이었습니다. 이 특정 IP가 협회 투표관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 임의갑 입력을 시도한 흔적이 그 DB 로그에 남아있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뭔가 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 그 협회 측이 그 서울 그 용산경찰서 측에다가 이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수사를 의뢰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해킹 사건이 추가로 이제 드러난 상황에서 이제 또 그 이 좀 회원 공지 사항을 알렸는데요. 이번 건이 투표 관련 사이트 해킹 그 24일 날 이루어진 거하고는 좀 무관하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투표를 좀 계속해달라 이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의사협회 총파업 투표율 어떻게 됐습니까? 50%를 넘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체 투표율이 53.82%를 기록했다 그래요. 투표 참가율이 이제 과반을 돌파함에 따라서 가결 정족수를 이제 넘겼고 이에 따라서 지금 총파업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다음 달 이제 10일 총파업에 돌입할 거냐 말 거냐 그 여부를 이제 묻는 건데 투표 마감일이 28일입니다. 그 최종 투표율이 70%를 좀 웃돌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긴 한데 일단 2기 비대위 구성을 해서 지금 앞으로 투쟁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그러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의사들이 분노는 그런 것 같아요. 의약분업 근본 뿌리부터 잘못돼서 의사들이 지금 너무 어렵다.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출발한 분노들인데 잘 풀려야 될 텐데 걱정이군요.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네. 쟁점 법안 처리 전망 어떻습니까? 지금 본회의를 하려면 국회 그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법사위가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38개 법안이 지금 처리가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2월 노는 국회 얘기가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핵심 쟁점은 그 검찰개혁법입니다. 이게 지금 여야 간에 그 법사위원들 간에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2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가 좀 안 되는 그런 그 국면인 거죠. 예. 근데 검찰개혁법 뭐가 쟁점입니까? 예. 뭐 아시겠지만 상설특검 그리고 예. 특별감찰관제 지난 뭐 대선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도입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지금 치열한 거고요. 어제 새누리당이 그 절충안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국회의원 제적 2분의 1의 의결 또는 법무장관 요청 시 특검을 실시하자. 또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사촌인의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측근으로 한정하자. 이런 이제 방안인데 민주당은 이제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에서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도 빠지는 거 아니냐. 예.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그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고 민주당도 지금 한 차례 좀 양보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새누리당 그 절충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 얘기가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답답한 세상사가 궁금할 땐 FM 94.5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들으면 된다고. 안녕하세요, 배한성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채널 YTN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나와나 전 세계 어디서나 들리는 모바일 앱 예스. 가계빚이 지난해 말에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중 가계부채는 27조 7천억 원이 증가해서 작년 말 기준 잔액은 1,021조 3,383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구당 5,770만 원 꼴입니다. 지난해 57조 5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증가율은 무려 6%에 달합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불립니다. 2005년 500조 원을 넘어선 지 8년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을 오는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실효성은 얼마나 될지 이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창균입니다. 예, 이 부채, 가계부채 규모, 이 1,000조를 넘어서서 1,021조입니다. 이 국가부채 1,000조, 가계부채 1,000조, 예, 이런 참 자주 섞인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근데 이제 한국은행 통계가 나올 때마다 이제 이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가계부채 규모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예. 빚을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를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결국은 이제 부채를 빌려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상환을 하는 기준, 이제 바탕이 되는 게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소득입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그 학자들이 이야기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쯤에는 아마 전체 국민들 소득에 대비해서 부채가 한 1.5배쯤 됐는데요. 예.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한 1.6배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하나도 쓰지 않고 빚만 갚으면 1.6년이 걸리고 반만 쓰고 모두 다 빚을 갚으면 한 3년 이상이 걸린다는 이야기니까요. 예.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예,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부자들이 빚을 자꾸 내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내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좀 살펴보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2005년에 500조 원을 넘어섰는데 8년 만에 1,000조를 넘었다. 그래서 그 속도가 이 작년에 늘어난 퍼센테이지가 한 6%가 됩니다.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까? 작년에 이제 늘어난 빚은 특히 이제 조금 그 정부 정책 탓이 큰데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전세 대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주택값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전월세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월세가 서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수단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융 완화를 좀 실시한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늘었던 걸로 나오고요. 또 이제 단기간에 걸쳐서 이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민층이 어려워집니다. 예. 이분들이 결국 이제 잠시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갑자기 줄이기 힘들어서 부채를 가지고 소비에 충당을 하거나 사업자금을 썼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2금융권 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한데, 예, 조금 소화기를 입에서 조금만 좀 떼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가계 대출이 그 작년 말에 963조, 판매 신용이 58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에는 주택 구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바람에 다시 이제 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분석을 하신 분들의 그 자료를 보니까 이 가계 대출은 과거에는 부동산이 주 원인이었는데 이제는 생계를 위한 빚이 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부채가 늘어나는 걸 상당히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 빚의 규모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개개인, 그러니까 저소득층들 개개인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규모의 빚이지만 금융기관 전체라든지 또는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그게 어떤 금융시장 전체나 국가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 만큼 규모가 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보는 시각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의 안정성을 걱정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저소득층 부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정합성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도와드린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정책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득에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난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뭐 어떤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고민스러운 일인데요. 예. 참, 정부가 이때까지 가계대출을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가계대출을 줄인다는 게 소득 증가에 대비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줄인다는 게 정부 정책으로 되는 거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소비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개별 가계 단위에서 소비 지출 구조를 합리화한다든지 또는 부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예. 이 저금리 기조가 또 결과적으로는 부채를 키우고 있다. 이런 지식도 있습니다. 예.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뭐, 금리가 낮다는 이야기는, 돈값이 싸다는 이야기고, 부채를 냈을 때 상환 부담이 적다는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쉽게 부채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여기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그럼 가계부채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한국은행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해온 것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상태에서 우리만 금리를 올릴 수도 없었던 이야기고요. 또 특히 2008년 이후에는 거시경제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데 여기서 가계부채를 걱정을 해서 금리를 올리다가는 투자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받게 돼서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책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예. 문제는 갚을 자산이 부족한 가계부채가 계속 늘게 되면 이 무디스나 피치 혹은 스탠드앤푸어스 같은 외국 평가기관이 우리 경제 신용등급 여기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미 외국 평가기관은 이런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소로 벌써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용등급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실제로 해외의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 경제를 볼 때, 보고서를 쓸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가계부채 부분이 이제 한국 경제의 내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평가를 할 때 가계부채에 대해 상당히 주의를 기울인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의 어떤 그런 금융시장 불안적인 요소가 보인다면 신용등급이라는 게 상당히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 선진국에는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이 소득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됩니까? 외국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선진국이 한두 나라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 같은 나라인데, 한 200% 되죠. 우리나라는 한 170%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보다 높은데, 그 나라는 또 그 나라 나름대로 주택시장 구조가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OECD 국가들 봤을 때, 가계부채 대비, 부채 비율이 한 대단히 30%를 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우리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고요. 더 걱정이 되는 거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가 줄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설적이게 그런 나라들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은 그래서 적게 받은 결과로 해서 가계 부분의 부채가 줄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2006, 7년 수준 당시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에 거의 근접을 했었는데 이후에 우리가 아주 급격하게 부채가 많은 나라가 돼버린 거죠. 예,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갚을 자산이 거의 다 있는 부채로 판단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부가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부자죠. 예. 그리고 OECD가 평균 120%인데 우리가 지금 169%. 예, 그렇다면 그 격차가 굉장히 클 텐데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가계부채의 질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는 그동안에 부자들이 빚을 많이 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 소득 상위 40%가 총 부채 70%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늘어도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평가를 보니까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정부가 그런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세계 어떤 나라에 가서 가계부채 통계를 보더라도 돈 많은 사람이 가계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은행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없는 사람한테 많이 빌려주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부채를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고, 그걸 갖고 안심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시각이고요. 두 번째, 저소득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저소득층 최근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부채의 규모 자체가 사실 전체 가계부채 1000조 중에서 한 6, 70조, 많게 보면 100한 2, 30조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의 충격 흡수 능력을 비춰본다면은 아마 그 정도 규모의 부채에 대해서 부실이 나더라도 다 어떻게 부실이 나는 건 아니니까 충분한 충격 흡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이제 생활의 문제가 되고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예. 이 정부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걸 이제 한 5% 낮춰보겠다. 그래서 선진국과 거의 근접하도록 하겠다. 아마 이런 발표를 이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우석 부총리가 이미 26일 날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부의 이런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부채를 줄이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정책이 발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정책의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게 현재 단계에서는 힘든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다른 정책 기조, 특히 이제 주택시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주택 관련 규제, 금융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 다음에 주택 구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정부 자금의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기조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 여러 계획 중에 하나를 보면 이 공적기금의 주택담보부 정권 매입을 독려하도록 해서 금융 소비자들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이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 변동금리 이 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아주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고정금리,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하겠다. 이런 등등인데, 이래서 가계부채가 구조 개선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아마 정책당국의 의도가 언론에 잘못 전달됐거나 아니면 정책당국이 이 부분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MBS 시장이라든지 또는 커버드 본드라고 해서 MBS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장기 채권이 있습니다. 주택담보장기 채권인데 이런 것들 시장이 불인해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MBS 같은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을 할 때 이걸 사기 위해서 많은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경쟁을 할 정도로 인기 있는 상품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기 10년이 넘는 안정적인 이자를 제공하는 장기 채권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 기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정부가 진정으로 장기 모기지론을 정착시키고 싶으면 DTI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DTI 규제라는 게 뭔가 하면은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부채를 많이 줄 수 있는데 이게 사람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면은 부채를 많이 내지 않으면 집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DTI 규제라는 게 연간 기준을 하기 때문에 3년을 빌리면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빌리지만 15년, 20년을 빌리면 주택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의 돈을 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이 장기 고정금리 쪽으로 많이 갔던 이유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DTI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진정으로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결국은 장기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는 DTI 규제를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여기도 이제 부동산 경기라는 어떤 암초가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갔고요. 이 DTI 규제를 DTI 규제 그리고 LTV 규제 이 관계는 다음에 한번 또 저희들이 기회를 가지고 한번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창균 교수였습니다.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궁금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어떤 회사인가요? 전 세계 3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550명의 현지 전문가가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아, 한마디로 글로벌 투자하면 프랭클린 템플턴이군요. 프랭클린 템플턴 덕분이라고 하실 때까지.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 예, 출발서침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네, 전원책의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6분 40초 넘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진경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30분 사이에 교통량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특히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는 고장차의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여의교 부근 2차로 그리고 한강대교 목간지점 2차로에 각각 돌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근 일대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강 건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역시 여의도권 통과하는데 정체가 이어집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세배라오. 광대역 LTA는 LTE보다 3배 더 넓어져. 빠빠빠 빨라졌네. 광대역 LTA 3배 시대 개막. 광대역 LTA 올레 3월 상용화 예정. 예, 외신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일본군 위안부 관련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모미 가스도 NHK 회장이 궁지에 몰리는 모습입니다. 회장을 못 떠받들겠다. 이렇게 승토한 이사로 나왔다면서요? 모미 회장이 취임 직후 NHK 이사 10명 전원으로부터 백지 사표를 받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중의원 총무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NHK 이사 10명은 모미 회장으로부터 날짜를 비운 상태로 사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사 2년 임기 만료 전에라도 임원들의 파면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 인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모미 회장은 이 사실에 대해 이사들의 입단속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이날 국회 증언대에 나와서 사표 제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한 이사는 아사히 신문에 부하로서 회장을 떠받들 기분이 아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또 모미 회장이 위안부 관련한 자신의 망언을 사과하긴커녕 또다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하마다 게니치로 NHK 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이해가 불충분하다면서 거듭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예, 중국이 일본에 대한 역사 문제 압박을 다방면으로 강화하고 있군요. 2차 세계대전 중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강제 연행됐던 중국인 노동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26일 오전 베이징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이들은 모두 37명으로 과거 홋카이도나 후쿠오카현의 탄광에서 강제 노역했던 중국인 노동자와 유족들입니다. 이들은 노동자 1인당 100만 위안, 약 1억 7,4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것과 중국과 일본 신문에 사죄 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소송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면 1972년 양국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중국 국내에서 제기된 강제징용 소송이 됩니다. 한일 관계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 간에도 강제징용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예,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방선거가 9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총력질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천은 유지하되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신당은 아예 무공천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명분은 무공천입니다만 현실은 공천을 폐지했을 때 다시 후유증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한길 대표가 오늘 안철수 의원을 또 만납니다. 이번 회동에서 어떤 결말이 나올까요? 민주당 쪽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현주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근데 제가 원내대변인은 사직을 했고요. 청년위원장, 전국 청년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네, 네. 원내대변인 이제 임기 다 마치시고 그만두셨군요. 네. 예. 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 이 안철수 의원이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의원 쪽은 좀 어제 이 예의에 벗어날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민주당이 기초선거에 공천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지 낡은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공천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천을 폐지를 했을 때 현실적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당내에서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지금 토론들이 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은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공천을 한다는 게 지금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명분도 갖고 또 실리도 챙기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 좀 기다려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어제 안철수 의원이 경기도당 창준이 밝힌 대회에서 민주당은 다시는 개혁을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심지어 낡은 정치를 계속할 것인지 새로운 정치에 힘을 뻗을 것인지 선택을 해라 이래 압박을 했는데 오늘 김한길 대표와 이 오후에 만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결국 결론은 뻔할 것 같은데
또 이 만나서 두 분이 얼굴만 붉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현실적으로 합의되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무공천을 했을 때 많은 현실적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또 저희가 약속을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킨다 이런 명분은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실리적으로 새정치연합처럼 약속을 공천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자기들한테 편할 때는 무공천 한다는 게 큰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만약에 결단을 내려서 무공천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저희 민주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한길 대표도 참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만 하더라도 이 기초선거에서 공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 참 이중부정의 화법을 사용할 정도로 예, 머리가 굉장히 아픈 것 같은데 이 안철수 신당이 계속해서 이게 국민 우롱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또 박 대통령에게 김한길 대표가 입장 표명 촉구를 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낡은 형태다. 이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났었거든요. 이러다가 야권 고리 하나에게 특검과 이 기초공천 폐지하는 문제로 이 고리가 걸려있던 게 이것마저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약간 이제 그쪽에서 워낙 심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사이가 당분간 좀 냉각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이 서로 다르고 현실이 많이 달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는 좀 약속을 정말 과감하게 굉장히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약속을 지키고 또 그게 무공천을 하자라고 하는 배경에 이제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저희가 당론으로 전당원 투표로 또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막상 선거 다가와서 너무 현실만 생각을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지난 엊그저께 이제 전국 청년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고 이제 저희가 밤늦게까지 난상 토론을 했는데요. 저희 청년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청년의 정체성을 살려서 저희는 그래도 원칙에 입각해서 무공천을 하자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당론을 결정할 때 전당원 투표로 할 정도로 이 기초선거 이 공천 폐지하는 문제를 민주당이 공들여서 이제 당론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김한길 대표가 이걸 임의로 공천 유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론 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명확하진 않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전당원 투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절차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어떤 당원들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은 빠른 시간 내에 거쳐야 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기초공천제와 관련해서 그때 폐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당이 다 이렇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폐지 공약을 했던 그 배경이 사실은 공천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수준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줄 세우기라든지 공천 헌금이라든지 특히 영원함이 좀 심각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선은 폐지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심각한 고민 끝에 나온 거니까요. 사실은 이번에는 계속 약속을 좀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새누리당이 이제 약속을 안 지키니까 거기에 또 저희의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분은 무공천을 그대로 주장을 하고 또 조경태 의원 또 심지어 문재인 의원까지 빨리 이게 자기 뜻을 정확히 밝혀라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무공천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 많은 국회의원들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무공천을 하게 되면 이제 탈당 러시가 벌어질 테니까
네.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또 한편 바깥으로는 이게 안철수 신당과의 관계가 이 야권 연대가 꼭 필요한 찰나에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민주당 당론이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론을 주장하신 분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저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 명분은 어쨌든 무공천하는 쪽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탈당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탈당을 해서 이렇게 치르고 다시 또 모이자 이런 어떤 결기 같은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또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이게 당을 해체할 정도로 새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까지 오갔었는데 지금 무공천에 대해서 너무 현실적인, 그러니까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사실 이게 무공천이 논의될 때만 하더라도 가령 서울시 안에 있는 구청장들이 전부 다 탈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생각은 했을지 모르겠는데 막상 선거가 다가올 때와 조금 남았을 때하고 좀 다르지 않았겠나 어떤 위기에 대한 생각들이.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하는 또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공천을 해야 되는 입장.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좀 약간 좀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건 빨리 하루속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럴 때 이제 결국 지도부의 리더십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 과감하게 빨리 결정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또 무공천을 하는 쪽으로 혹시 만약에 안 한다고 결정이 되더라도 분명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또 그리고 새누리당이 안 한다라고 해서 그게 양해가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항상 개혁을 선도하면서 이렇게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는데 새누리당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은 이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도 원래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이 점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초선거의 공천 폐지를 하는 것이 과연 새정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새정치와 무관한 겁니까? 그것은 반드시 공천 폐지를 하는 게 새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꼭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공천제는 오히려 정당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이 그렇게 바람직한 정당 민주주의의 공천제로 이게 발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폐지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공천제 자체가 좋냐 나쁘냐의 논의라기보다는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공약으로서 모두가 얘기했던 것을 지키냐 마냐 이 논의로 이제 넘어왔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했던 약속을 지키는 이걸 이제 새정신이 아니냐 이 기준으로 보시는군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논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안 한두 개에 대해서 짧게 제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네네. 지금 여야의 이견으로 기초연금법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가 이 회동을 했지만은 사실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 새누리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 원에게 20만 원씩 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보도를 보면 한 80%까지 20만 원씩 일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어제는 이 70%를 하더라도 20만 원 일괄 지급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당론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의 입장은 가능한 한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좀 더 많이 주자 이런 건데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소득 관련해가지고 소득 하위 우선은 70%라고 이제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좀 더 주자.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소득 하위 70%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 노인 계층에서 보면 그 정도가 겨우 이렇게 집 한 칸 있고 다른 소득은 거의 없는 분들이시거든요. 조그만 집 한 칸.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이 연금을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소득이 많은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주자라는 거지만 뭐 그것은 이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고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한테 도리어 불이익을 주고 역차별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국민연금 성실하게 가입하셨다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의 청장년층입니다. 30대, 40대, 50대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내가 연금 가입한 것 때문에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수긍을 하고 충분히 납득하고 동의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국민적 합의가 없이 우리가 여야가 합의한다고 이렇게 그냥 되는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국민연금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여야 간에 합의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주 적절한 답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세약소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예, 출발사침 2부 함께 하셨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